삼성이 두렵습니다. 도요타의 한고 임원이 회의가 끝난 뒤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은 선언했습니다. 배터리 의존도 92%. 더 이상 한국에 끌려다닐 수 없다. 한국 배터리 전량 폐기. 일본 열도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결단했다. 이제 일본이 주도권을 되찾았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도요타 주가 18% 폭락, 470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세계 1위라 불리던 중국 배터리 기업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준은 못 맞춥니다. 불과 72시간 만에 일본 자동차 산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 저는 오카다 신니치, 도요타에서 25년간 배터리 조달을 담당해온 내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사는 사실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격 발표한 단 한 줄의 문장. 그 문장이 열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선택이 옳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이 켄지입니다. 저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수십 개 공장과 수백 개 협력사가 제 결정에 따라 움직이죠. 오늘은 그 책임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보고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정부가 3개월 동안 작성한 문서였어요.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대회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문장이 붉은 밑줄과 함께 제 눈에 박혔어요. 한국 배터리 공급이 끊길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 전면 정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 72시간. 저는 그 문장을 5번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72시간. 3일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일정이 적혀 있었죠. 본 보고서는 사흘 뒤 국회와 언론에 공개될 예정.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면 목요일에 이 내용이 세상에 나갑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카무라 쇼이치였어요. 사카이 부장 보고서 확인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확인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다봤어요. 언제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72시간 안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저는 지금 회의실 뒤편에 서 있습니다. 제 앞에는 50여 명의 임원과 정부 관계자가 앉아 있었죠.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 나카무라를 향해서요. 그는 화면에 보고서 표지를 띄웠습니다. 자동차 산업 공급망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90%를 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그 문장이 나타났죠. 한국 배터리 공급 중단 시 일본 자동차 산업 전면 정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 약 72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말했어요.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만약 외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단 3일 만에 무너집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끊어야 합니다. 72시간 안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공기를 가르며 제 귀에 꽂혔죠. 저는 손에 든 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더 무거운 문장이 있었어요. 대체 공급망 구축 최소 1년 6개월 소요. 저는 이 숫자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확인했으니까요. 나카무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첫 줄부터 시작해서 회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죠.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기술자 후지모토 아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재고가 72시간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현장 기술자였죠. 매일 배터리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요. 나카무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중국, 미국, 유럽 배터리 회사들의 이름이 나열됐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죠. 이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더 크게요. 저는 결제 문서를 펼쳤습니다. 제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72시간이면 3일입니다. 3일 뒤면 공장이 멈춥니다. 생산 라인이 서면 하루 8,000대가 사라져요. 협력사 60여 곳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나카무라가 저를 봤습니다. 사카이 부장 동의하십니까?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재고가 부족합니다.
대체 공급망 구축엔 1년 6개월이 필요해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나카무라가 웃었죠. 우리가 요구하면 그들은 따릅니다. 우리가 고객이니까요. 저는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상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사카이 이미 결정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도장 안 찍어도 진행돼. 그냥 찍어.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펜촉이 닿았어요. 먹물이 번졌습니다. 제 이름이 적혔죠. 사카이 켄지.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얗게 빛나는 종이 위에 찍혔어요. 회의실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나카무라가 두 팔을 들어 올렸죠. 후지모토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위험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도장을 내려다봤어요. 이 도장 하나로 공장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임원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정리한 데이터였습니다. 상무 4명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먼저 말했어요. 나카무라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사카이 부장, 대체 배터리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 나타났죠. 이 배터리를 바꾸는 순간 공장은 최소 1년 반 동안 멈춥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상무가 팔짱을 꼈어요. 1년 반이요? 그건 너무 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깁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나머지 상무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상무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손실은 얼마입니까?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손실 예측표였습니다. 하루 생산량 8,000대, 대당 평균 이익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손실이 160억 원입니다. 1년 반이면 약 3조 원이죠.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상무들이 숨을 죽였어요. 후지모토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러들였죠. 부장님, 현장 보고 드립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배터리 재고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현재 재고는 70시간분입니다. 이틀 전보다 2시간 줄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저는 상무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 공장은 멈춥니다. 상무가 물었죠. 한국 회사에서 배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과장이 말했잖습니까? 대체 공급처는 확보됐다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 배터리 회사 목록이 나타났어요. 이 회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저는 첫 번째 회사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입니다. 답변은 이랬어요. 우리 기준을 맞추려면 2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두 번째 이름을 가리켰죠. 미국 회사는 3년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회사는 답장조차 안 보냈어요. 상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나카무라 과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화면을 응시했죠. 후지모토가 작게 말했어요. 협력하고 싶다는 것과 우리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건 다릅니다. 나머지 상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상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사카이 부장,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한국 배터리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없습니다. 못 버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상무가 일어섰어요. 그럼 왜 아침 회의에서 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묻혔죠. 박수 소리예요. 상무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결정을 번복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에 연락해서 공급 유지를 요청해야 해요.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 방침이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고객입니다. 그들이 따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생산 라인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후지모토가 말했습니다. 목요일 새벽이면 저 불빛이 꺼집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무가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우리가 고객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객이라는 이유로 물리법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재고가 70시간이면 70시간 뒤에 공장은 멈춰요. 제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긴급 공문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나머지 상무들이 일제히 저를 봤어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후지모토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읽기 시작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곧 꺼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지우면 현실이 우리를 지웁니다. 후지모토가 공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수검사 실시 안내. 당사는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배터리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전수검사요. 후지모토가 계속 읽었습니다. 검사 기간 동안 모든 제품 출하는 중단됩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놓았습니다. 펜이 책상 위로 굴러떨어졌죠. 후지모토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검사 완료 및 출하 재개 시점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무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네 글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상무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튼을 누른 겁니다. 상무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버튼이요? 저는 화면을 켰어요. 아까 봤던 재고 현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재고는 70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배터리가 안 들어오면 목요일 새벽에 공장이 멈춰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버튼을 누른 겁니다. 다른 상무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멈추라는 거죠. 상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고객인데요. 저는 공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협상 제한이 없습니다. 항해 접수처도 없어요. 그냥 통보입니다. 후지모토가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한국 본사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자동응답기만 나옵니다. 상무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비서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오후 3시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상무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출하 중단이라고요. 나카무라가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협상 카드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통보예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사카이 부장, 그들은 우리 없이 못 삽니다. 일본 시장이 그들 매출의 40%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공문을 들어 올렸어요. 40%를 포기할 각오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싸움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고는 70시간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해요. 나카무라가 대답했죠. 중국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긴급 물량을 요청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인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을 더 주면 됩니다. 긴급 상황이니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켰어요. 중국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떴습니다. 여기 답장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기술 문제라고 써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상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후지모토가 작게 말했죠. 부장님, 생산 라인에 통보해야 합니까?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70시간에서 1시간 15분이 더 지났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68시간 45분이었어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사카이 부장,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졌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상무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공문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이 문장이 답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지모토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 새벽이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저는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는 문을 열며 대답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버튼을 누른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하루 생산량 8,000대. 두 번째 숫자를 입력했어요. 대당 평균 이익 200만 원. 엔터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죠. 하루 손실은 16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협력사 60여 곳. 각 협력사 평균 직원 2,000명. 총 12만 명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12만 명의 가족까지 치면 30만 명이 넘었죠. 후지모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현장 상황입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재고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현재 일은 시간분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72시간에서 2시간이 더 지났죠.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새로 열었습니다. 시간대별 붕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줄에 목요일 새벽 2시를 입력했습니다. 그 옆에 배터리 재고 소진이라고 썼죠. 두 번째 줄에는 목요일 새벽 2시 30분을 적었어요. 생산 라인 1차 정지라고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목요일 오전 6시를 썼습니다. 협력사 납품 차질 시작이라고 적었어요. 네 번째 줄에는 목요일 오전 10시를 입력했죠. 전국 공장 전면 정지라고 썼습니다. 후지모토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장님, 이게 확정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정입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요? 저는 그녀를 봤죠.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일정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협력사 대표였어요. 사카이 부장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배터리 공급이 끊긴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 남았습니다. 협력사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 1,600명인데요.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내려다봤어요. 협력사 연쇄 붕괴라는 항목이 보였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생산 중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음 계산을 시작했어요. 주가 하락 예상치를 입력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30% 하락을 가정했죠. 시가총액 손실은 50조 원이었습니다. 후지모토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장님,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만 남은 겁니까? 저는 다음 항목을 입력했습니다. 고용 손실 예상치. 직접 고용 3만 명, 간접 고용 12만 명. 총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상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카이 부장,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도 같은 공문을 받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상무가 책상에 기댔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저는 화면을 돌렸어요. 네, 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상무가 숫자들을 흘어봤습니다. 이 숫자들이 전부 맞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네, 전부 확인했습니다. 상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요일 새벽이면 정말 끝입니까? 저는 스프레드시트 마지막 줄을 가리켰어요. 목요일 정오 산업 전면 붕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후지모토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은 모릅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장 직원들이 교대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직 모릅니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언제 알립니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가면요.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군요. 저는 계산기를 다시 켰습니다. 남은 시간을 입력했어요. 46시간.
분 단위로 환산하면 2760분이었습니다. 초 단위로는 16만 5600초였죠.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후지모토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닫았어요.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상무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립니까?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준비합니다. 상무가 물었죠. 뭘 준비합니까? 저는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붕괴를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장이 보였어요.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곧 꺼질 거라는 걸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숫자지만 내일은 사람입니다.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관제실에 서 있었어요. 오전 1시 50분이었습니다. 모니터 12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각 화면에는 생산 라인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가 제 옆에 섰습니다. 부장님,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터리 재고 카운터를 봤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죠. 120팩, 110팩, 100팩.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시 55분이었어요. 관제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1호 라인 배터리 투입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봤죠. 로봇팔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오전 2시였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2호 라인 배터리 부족입니다. 세 번째 모니터도 따라서 색이 변했습니다. 3호 라인도 멈췄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오전 2시 10분. 6개 모니터가 전부 노란색이 됐습니다. 관제실이 경고음으로 가득 찼어요. 후지모토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12개 공장 중 8개가 배터리 부족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협력사 대표였어요. 사카이 부장님, 납품 차량이 공장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생산 라인이 전부 멈춰 있었어요.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저는 대답했죠. 모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다른 전화가 바로 울렸습니다. 또 다른 협력사였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오전 3시.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제실 책임자가 보고했어요. 전 라인 생산 중단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예상보다 1시간 빨랐어요. 후지모토가 물었습니다. 왜 빨라졌죠? 관제실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일부 배터리가 규격 미달이었습니다. 비상 재고도 쓸 수 없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공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가 작게 말했죠. 정말 멈췄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멈췄습니다. 오전 6시. 저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한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부장님, 일찍 오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이 공장 입구로 들어갔어요. 10분 뒤 그는 다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라인이 전부 멈췄어요. 오전 9시. 저는 긴급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 2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우리 공장은 여기에만 납품합니다. 라인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요.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 1600명 다 가족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가 책상을 쳤어요. 언제 재개됩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모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모른다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준비하십시오. 최악의 경우를요. 대표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악이 뭡니까? 저는 대답했죠. 문을 닫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멈춰있는 공장이 보였어요. 라인이 멈추면 인생도 같이 멈춥니다. 오전 11시. 저는 본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부장님, 우리 일자리는 괜찮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럽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지모토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부장님, 노조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모두 상황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직원이 차 안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일본 자동차 산업 전면 생산 중단. 기사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이 보였죠. 배터리 공급 중단으로 주요 공장 가동 중지.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라인이 멈추면 인생도 같이 멈춥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상무 4명과 나카무라가 함께 있었죠. 나카무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나카무라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공급 가능합니다. 단 현재 재고 기준으로 일주일분만 가능합니다. 상무가 물었죠. 품질은요? 나카무라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준을 맞추려면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6개월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카무라가 저를 봤어요. 일단 공장을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준 미달 배터리로 차를 만들면 리콜입니다. 손실은 더 커져요. 나카무라가 다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가 읽었어요. 최단 공급 시작 시점 1년 뒤. 품질 보증 불가.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이요?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1년입니다. 저는 세 번째 이메일을 가리켰습니다. 유럽은요? 나카무라가 화면을 열었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현재 공급 불가. 추후 재검토.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다 거절이네요. 상무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왜 다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 배터리 품질 기준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U입니다. 상무가 숫자들을 봤죠. 이게 뭡니까? 저는 첫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에너지 밀도입니다. 한국 배터리는 270Wc입니다. 중국 최고 수준이 240Wc예요. 저는 두 번째 줄을 가리켰죠. 충전 속도. 한국은 18분, 중국은 30분입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 번째 줄을 가리켰어요. 안전성입니다. 한국 배터리 불량률은 100만 개당 3개. 중국은 100만 개당 28개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무가 물었죠. 그럼 중국 배터리를 쓰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까? 저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연간 생산량 300만 대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 배터리 사용 시 불량 발생 예상치는 84건입니다. 나카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84건의 배터리 화재가 나면 리콜 비용이 10조 원을 넘습니다. 지금 손실보다 커요. 나카무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상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미국 배터리는 가격이 한국보다 40% 비쌉니다. 유럽은 60% 비싸요. 게다가 둘 다 지금 공급이 안 됩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비교표였어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배터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죠. 상무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 상무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는 맞출 수 있어도 기준은 못 맞춥니다. 나카무라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지모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쪽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안이 없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공장이 멈춘 지 33시간째였습니다. 상무가 물었죠. 사카이 부장,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한국 배터리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저는 비교표를 다시 띄웠습니다.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어요. 기술 격차가 3년에서 5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멈춰 있어야 해요. 상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일어섰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어요. 나카무라가 소리쳤죠.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숫자를 무시했더니 공장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상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상무가 물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멈춰있는 공장이 보였어요. 후지모토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협력사들이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개되냐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58통이었습니다. 전부 협력사 번호였죠.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상무가 물었어요. 답은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 없이는 안 됩니다. 상무가 한숨을 쉬었죠. 그럼 우리가 항복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비교표를 가리켰습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다른 상무가 일어섰어요. 현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긴급입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비서를 봤죠. 무슨 내용입니까? 비서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산업 전체 피해 규모 발표한대요.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예상 손실 1일 20조원. 저는 그 숫자를 상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상무가 의자에 주저앉았죠. 수는 맞출 수 있어도 기준은 못 맞춥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죠. 사직서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후지모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오셨대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10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기술자 복장이었죠. 정장 입은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카이 부장님이십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한국 배터리 회사 이사였습니다. 저는 김입니다. 이쪽은 기술 책임자 박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장님이 보내신 이메일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11시에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읽으셨습니까? 김이 대답했죠. 네, 전부 읽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밤새 썼어요. 제목은 사과 요청이었습니다. 본문에는 3가지를 적었죠. 첫째,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둘째, 공급 재개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72시간 안에 끊는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일본과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품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끊는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이 계속 말했죠. 우리를 뭘로 본 겁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끊었습니다.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요. 김이 저를 봤습니다. 의존도가 문제였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공장이 멈추면서 알았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요. 박이 팔짱을 꼈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장님, 우리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가 숫자를 가리켰어요. 이틀간 출하 중단으로 우리 손실도 5조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셨습니까? 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습니다. 박이 말했죠. 부장님, 이메일을 보고 왔어요.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직접 사과하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과 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힌 채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김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부장님, 일어나십시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거기에는 분노가 아니라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김이 말했죠. 우리도 이틀 동안 회의했습니다. 일본과 계속 일할지 말지요. 박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계속 일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공동 개발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우리가 함께 다음 배터리를 만들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어요. 2년 계획이었습니다. 김이 설명했죠. 서로 기술을 공유합니다. 일본은 자동차 설계, 우리는 배터리 기술이요. 그렇게 하면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가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공급은요? 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월요일부터 재개합니다. 단 긴급 재고만 먼저 보냅니다. 정상 공급은 수요일부터예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월요일이면 사흘 뒤였어요. 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공동 투자입니다. 일본이 우리 공장에 투자하고 우리는 일본 연구소에 투자해요. 그렇게 하면 정말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적혀 있었어요. 각각 5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을 봤죠. 이걸 본사가 승인하겠습니까? 김이 웃었습니다. 이미 승인받고 왔습니다. 부장님만 동의하면 돼요. 저는 후지모토를 불렀습니다. 상무님들 모시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요. 후지모토가 나갔어요. 15분 뒤 상무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과 박을 소개했죠. 김이 제안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상무들이 서류를 읽었어요. 한 상무가 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공급이 재개됩니까? 김이 대답했죠. 네, 긴급 물량은 월요일입니다. 상무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다른 상무가 물었습니다. 조건은 이게 전부입니까? 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부입니다. 공동개발, 공동투자, 그리고 하나 더요. 그가 멈췄습니다. 다시는 일방적으로 끊지 마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상무들을 봤어요. 한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상무들도 따라서 끄덕였죠. 저는 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8시에 첫 트럭이 출발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이 말했죠.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끊었습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전 7시 50분이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후지모토가 제 옆에 섰습니다. 부장님, 곧 도착합니다. 저는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보였어요. 가까워지면서 로고가 선명해졌습니다. 삼성 SDI였어요. 트럭이 정문 앞에 섰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지모토가 말했어요. 드디어 왔네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운전기사가 내렸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십니까?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카이 부장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긴급 물량입니다. 사흘치예요.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배터리 4,10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후지모토가 확인했죠. 맞습니다. 사흘치 맞아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어젯밤 11시요. 밤새 운전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트럭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향했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모니터 12개가 켜져 있었죠. 관제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배터리 투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관제실 책임자가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1호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로봇팔이 배터리를 집어들었어요. 오전 8시 10분. 두 번째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2호 라인도 시작됐어요. 오전 8시 20분. 세 번째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하나씩 지켜봤죠. 하나둘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모든 모니터가 초록색이 됐습니다. 관제실 책임자가 보고했어요. 전 라인 정상 가동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흘 만에 다시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후지모토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협력사들이 납품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몇 곳입니까? 그녀가 대답했죠. 60곳 전부요. 모두 대기하고 있었대요. 오전 10시. 저는 긴급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기자 5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어요. 원고를 접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어요. 72시간 안에 한국 배터리를 끊겠다고 발표한 것,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끊으려 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공장이 멈추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의존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과 계속 일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속 일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바뀝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이제부터 우리는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동 개발이요?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 배터리 회사와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 배터리를 만듭니다. 기술도 공유하고 공장도 함께 투자해요.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기자가 물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저는 대답했죠. 각각 5조 원입니다. 우리는 한국 공장에, 한국은 우리 연구소에 투자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인정은 패배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인정은 다음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기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오후 2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였던 사직서를 집어들었어요. 찢어버렸습니다. 후지모토가 문을 두드렸죠. 부장님, 김 이사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장님, 기자회견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어땠습니까? 김이 웃었어요. 좋았습니다. 솔직해서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팀이 일본으로 갑니다. 공동 개발 논의하러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김이 대답했죠. 좋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산 라인에서 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생산량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얼마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7,200대요. 거의 정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장으로 향했어요. 생산 라인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한 직원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팔이 배터리를 차체에 장착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배터리였습니다. 저는 그 배터리를 바라봤죠. 작지만 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끊으려 했지만 끊을 수 없었어요. 대체하려 했지만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끊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답이라는 걸요. 저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후지모토가 차를 가져왔죠. 부장님, 퇴근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공장이 보였어요.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죠. 이제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정은 패배가 아닙니다. 다음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외면은 잠시 편하지만 인정은 오래갑니다. 이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